서울 안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좀 더 하락폭이 큰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원래대로 하려면 이제 예. 고가 주택이 훨씬 많이 떨어져요. 예. 근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노도성 지역, 그러니까 중가 저가 지역이 더 많이 떨어져요. 고가 주택은 15억 이상은 다 현금으로 사잖아요. 근데 이제 중저가 지역은 이미 LTV가 꽤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은 그 파이낸스가 많은 거죠. 대출, 예. 은행 대출이 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심각하게 떨어져요. 사실 어. 뭐 그렇다고 강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강남보다는 노도성이 훨씬 많이 떨어지고요. 예. 투자 노도강. 사실 노도강이 아니에요. 강북구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북구는 구의 서쪽 절반이 북한산 국립공원이에요. 예. 동쪽에 아파트 많은 데가 기름하고 번동 이쪽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노도성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북구는 노원구랑 같은 학군이기도 해요. 고등학교 예. 학군이. 어.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 노원구랑 같은 생활권이에요. 고등학교 학군이 같기 때문에. 예. 그럼 노도성을 봤을 때 이쪽에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강남구보다 원래 높아야 돼요. 예. 왜냐면은 원칙적으로 그 같은 월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지역에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 강남 지역의 투자 수익률이 노도성보다 낮아요. 이게 맞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스프레드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2020년, 2021년에. 그러다 급기야 노도성이 강남보다 더 낮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지금은 이제 스프레드가 다시 노도성이 강남보다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스프레드가 올라갔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그건 뭐냐면은 고가 주택하고 네. 저가 주택은 고가 주택이 낮아요. 예. 저가 주택이 높은데 스프레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면 투자 수익률에서 분모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얘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급등하기 시작하다가 고가 주택보다 저가 주택의 스프레드가 낮은 거는 가격대가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가격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 버블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거 다 같이 올려버리거든요. 이게 더 빨리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수익률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강남이 더 낮아야 되는데 강북에서는 이제 노도성이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낮은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버블해진 거다. 지금은 이제 노도성의 투자 수익률이 강남보다 높아졌어요. 다시 높아졌는데 이게 빠르게 높아지니까 빠르게 가격이 빠진 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될 게 6억 이하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 6억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6억이 저지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게 다 없다고 해서 확 떨어져야 되는 건데 6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얘가 반등을 하면서 이게 저지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 그 지방은 그럼 어떨까요? 지방은 되게 심각하게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방이 마켓이 굉장히 플랫한데 2020년, 2021년 굉장히 좋았잖아요. 거기도 막 상승했거든요. 그때 진 아파트들이 준공이 올해하고 내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구는 엄청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해서 요즘 최근에 폭락이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구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1년에 13,000채가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13,000채. 그러니까 올해 3만, 내년 3만 예정이에요. 거기가 또 수요가 붙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그 지역이 이제 소득이 갑자기 막 더블이 됐다고 하면 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런 모든 광역시가 올해하고 내년에 한 번씩 공급 충격이 와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광역시는.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지금 다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예정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켓 좋을 때 우선 진 거죠. 졌는데 부동산은 항상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준공 시점이 정말 운 나쁘게도 내년 초반 뭐 이렇게 되면은 제일 안 좋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그런 공급 충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안 좋을 것 같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수요라는 게 사실 두 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수가 수요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에요. 소득이 높아지면은 10억짜리, 100억짜리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우선은 인구가 다 빠져요. 대부분이 다 빠지고 소득 수준이 과연 올라가겠냐에 대한 질문이 지역 경제가 좋아질 거냐.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부울경이에요. 울산이 그 조선업이 안 좋아지면서 2017년부터 되게 안 좋았잖아요. 지역 경제가. 그래서 2017, 18, 19 부산, 울산, 경남 아파트 가격이 다 빠져요. 근데 2022년, 2021년에 올라요. 지역 경제 아주 좋아진 상태도 아닌데 유동성이에요. 그게 잡힌다고 했을 때 지역 경제가 또 나쁜 지역이 생긴다고 하면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상대적으로 그런 임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평탄한 세종시 같은 데는 어떨까요? 세종시하고 대전이 되게 재미있는 게 아파트 가격이 그냥 안 오르는 시장이에요. 거기가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초반부터 2019년 말까지 그냥 딱 플랫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 살기 되게 좋은 마켓이고
2020년, 21년에 급격하게 올랐죠. 유동성. 이거 잡히면 확 떨어지죠.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세종시가. 그래서 상승은 기대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대폭락도 없는 그냥 유지하는 쭉 가는 플랫한 마켓. 그 공무원들은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미래 갖다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그냥 아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해석이네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대구하고 광주가 되게 재미있게도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시장이에요. 딱 그 정도? 네, 딱 그 정도 올라요. 여기도 2020년, 21년 예외적으로 급등했는데 그거 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만큼 올라요.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한 10년간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인덱스로 이제 각 지역별로 만들었는데 2006년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그 상승 패턴이 다 달라요. 거의 한 15년 데이터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금융위기라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금융위기가 좀 덜 충격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좀 더 큰 충격이었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는 게 어떤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 상황이 달랐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상황이 좋았죠. 대내적으로. 그때는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LTV, DTI 규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부동산으로 망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덜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부동산 폴클로저, 그러니까 파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한다는 것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은 한국은 괜찮고 미국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강원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제학적으로 하면은 원화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때 생각은 뭐냐면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니까 돈이 미국으로 몰려요. 강달러가 돼버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당시는 우리나라가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2008년 위기 터지기 전에 여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준금리가 5%였어요. 5.25 정확하게는 위기 딱 터지자마자 이명박 정권이 정말 잘한 건 이걸 2%까지 낮춰버려요. 기준금리가 5%일 때 글로벌 샥 터지고 강남 아파트 가격 다 20% 30% 폭락했거든요. 기준금리 2% 떨어뜨리니까 다 원상 회복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부동산 위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은 5% 기준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터졌을 때 2%까지 낮출 수 있는 룸이 있었어요. 여력이 있었죠. 지금 2.25 그때 위기 수준 5%에서 2% 낮췄던 걸 갔는데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올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시하고 우리의 금융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5%에 우리가 맞춰져 있어서 2%까지 가니까 엄청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안 그래도 없는데 여기서 더 올려야 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숨이 턱턱 미국 따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슈는 뭐냐면 중국이에요. 사실 그때는 중국이 경제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 중국 경제 좋냐고요? 아주 안 좋죠. 30년 만에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92년 이후에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안 좋은 최초의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리고 더더욱 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데가 없다. 뭐 영국도 지금 뭐 IMF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고 뭐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본 뭐 어디 한 군데 뭐 기댈 곳이 없는. 그러니까 그때랑 상황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그땐 기준금리가 높아서 낮출 수 있는 룸이 첫 번째고요.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는 중국 같은 거대 시장이 그때 경제가 괜찮았다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이번 충격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97년 IMF 때 굉장히 당했잖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국가여서 2008년 위기도 우리가 잘 극복했다고 봐요. 그때 우리는 사실 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위기의 강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심각하게까지 갈까? 그래도 일반 서민분들은 좀 경각심 갖고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2008년도 이제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도 금리를 가만히 냅뒀을 때 가격이 30% 떨어졌잖아요. 글로벌 충격 때문에. 그렇게 한 30% 떨어진 거 우리 그냥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이거 떨어질 거예요. 아파트 쪽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5억, 10억, 15억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만약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어디를 좀 위치를 잡을지 서울로. 우선은 절대 사면 안 되고요. 절대 사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채는 뭐 지금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살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만약에 산다면 안 살 거지만 우선은 가격이 확실히 시장 가격에 따라서 떨어지는 데가 다 3,000세대 이상이에요. 500세대, 1,000세대는 마켓에 나오는 물량이 되게 적고 매도 효과도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대단지는 정말 절박해서 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협상도 될 거라고요. 그래서 3,0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바라본다면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건 약간 좀 더 빠지기도 하고 그런 데도 괜찮고 서울은 지금 5억대 아파트는 없으니까요. 네. 그죠? 5억에서 15억 사이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은 우선 불가능한 가격대예요. 그거는요. 네. 서초동에 있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 단지인데 네. 47평인데 10억대 중반이다. 예. 그럼 살만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10억에서 15억대라고 하면은 중구라든지 아니면 성북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중에서 가격 급락 나오는 것들은 만약에 본인 실거주라고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건이 많이 안 나왔어요. 네. 내년이 되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때는 골라 잡을 수 있는 네. 형국이 될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이제 아마 2023년까지는 계속 금리가 오를 테니까 네. 그때 이제 충격이 아주 가중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줍줍 찬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늦게 인식해요. 사람들은 지금 가을부터 가격 하락이 됐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부동산 인덱스 측면 또는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 9, 10, 11월 기점을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9월에서 12개월 지나서 우리가 인식할 뿐이지 예. 시장은 그때 꺾였어요. 그걸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인덱스 상으로 다 나와요. 인덱스? 아니면은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에 주변에 있는 1000세대나 3000세대 아파트의 25평이나 30평대의 월별 최고가만 찍어보세요. 뚝뚝뚝 올라가다가 11월 찍고 딱딱딱 떨어지는 게 잡혀요. 최저가를 보지 마시고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2021년에 사람들이 이제 뭐 계속 불타오를 때 그때 이제 하락을 예측을 하셨고 특히 지금은 뭐 이제 9개월 전에 이미 꺾였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이제 하락을 기점으로 봤고 또 이제 왜 사람들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뒤늦게 인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개가 약간 다른 이슈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합리적 가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크게 올 거다. 예. 이렇게 크게 올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오면 무조건 기준금리는 오른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하고 논문 썼을 때 그거 봤을 때 기준금리가 올리고 10년째 국고채가 오르면 무조건 가격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은 항상 이 백월드 루킹, 과거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과거 걸 계속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작년에도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가 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주간 가격 동향이란 말 같지도 않은 게 나와가지고 일주일 전에 가격이 0.002% 떨어졌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그 다음 주에는 0.001% 올랐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심리하고요, 과거지향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공칭적인 기관들.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미 하락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르고 있다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래에 다시 오르는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폭락이 아니라 폭등까지 아니라도 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아직도 하락이야, 안 좋아 시장, 아유 집 요즘 누가 사, 이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 2021년이 아마 최고점이었겠죠? 최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그냥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멀리 본다면 원래대로 하면 7년에서 10년일 텐데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번에 학습을 했잖아요. 부동산 폭등에 대한 학습을 했고 물론 지금 폭락에 대한 학습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승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급격하게 또 오를 수도 있어요.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7년에서 10년의 한 사이클이 아니고 그게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때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킹한 그 가격, 찍은 가격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놓치면 이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으니까 내려갔을 때 다시 그냥 매수로 뭐 손이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과거처럼 정체기가 길지 않고 뭐 짧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